월요일에 일부 순서를 책임져 주시는 두 분,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그리고 안지원 신한금융투자 PB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4시 방송을 한 지가 이제 2주째 됐는데, 지난주에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옥신각신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지적질도 하고. 질이요? 예. 오늘 대표님 보니까 그 티셔츠를 무슨 슈퍼맨 로고가 그려져 있는 걸 가지고 오셨는데. 힘이 떨어진 시장에 도저히 안 되겠다 보니까. 네네. 네, 슈퍼맨은 아니고요. 네. 슈퍼마켓. 슈퍼마켓입니까? 죄송합니다. 주술적 의미로. 네. 부적 달듯이. 뭔가 해야겠다. 네. 예. 뭐 모르겠습니다. 뭐 갖다 바지끄댕이로 잡고 싶은 심정이다 보니까. 네. 제가 기억에 슈퍼맨 영화 중에 슈퍼맨이 이렇게 막 지구를 거꾸로 돌리는 거꾸로 거요? 막 돌리는 그게 있었죠. 시간을 돌리려고. 그죠? 네. 예. 그 제인이었나요? 네. 누구 살리려고. 예. 사랑을 잃었으니. 그렇죠. 네. 예.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좀 지수 빠지기 직전에 좀 돌려놔 보세요. 좀 시간을. 저는 예. 그냥 틱돌이입니다. 틱돌인가요? 그런 거 못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대표님께서 저 슈퍼맨 로고가 그린 티셔츠까지 입고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진짜 또 빠지면 네. 부적 붙이고 오겠습니다. 부죠. 예.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하겠습니다. 강시부죠. 하나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 팀장님. 네. 뭐 초반에 분위기가 무거울까봐 이미 조금 약간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시장도 사실은 또 장중에 연중 저점이 깨졌잖아요. 이게 뭐 네. 오늘 종가 시장 기준으로도 어땠습니까? 아마 코스피는 연중 저점일 거예요. 예. 2,300 간당간당하게 지켰고요. 그래도 한 오후 1시쯤인가요? 그때가 낙폭이 제일 심했는데 그때는 1%가 훨씬 넘게 빠졌었고 코스닥도 2% 넘게 빠졌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서 마감은 했습니다. 코스피는 0.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92% 하락했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코스피에서는 좀 기관이 이제 프로그램 매수 영향인지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낙폭을 좀 줄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막판에 좀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선방했던 종목들이 좀 섹터들이 무너지면서 좀 더 시장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대표님 그죠? 오늘 이게 조금 욕 좀 해도 되나요? 하셔도 됩니다.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참 이런 거 보고 이제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이게 그냥 보통 보면 저희가 강세장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뭐 받쳐서 올라가는 시장이면 순환 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올라갔던 거 이렇게 다시 매수세 들어오고 이렇게 쭉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거. 키 맞추기 순환매. 그렇죠. 딱 순환 매인데요. 네. 순환 매도. 네. 네. 올라간 걸. 이런 거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키 맞추기로 이렇게 하락을 하나? 할 정도로. 딱 보니까 내용도 이렇게 아마 이따가 좀 이따 안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필 뭐 신재생 에너지 왜 우리만 네. 뭐 원수 졌나요 저희랑? 네. 저희 신재생 에너지는 뭐 거기 가서 뭐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뭐 무슨 똥 취급당하나요? 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제일 태양광 업체는 신고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는 아직 오늘 폭락을 했고요. 네. 예. 얘기해 주세요. 신재생 섹터랑 이제 조선 섹터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각 담당 섹터가 이제 담당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코멘트를 하는데 하락 이유 없다 이런 식으로 다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그동안에 좀 방어를 잘 했던 섹터 위주로 좀 오늘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덜 올랐던 종목이 올랐던 그런 한때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덜 빠진 애가 그렇죠. 이제 더 빠지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대표적인 비행기들이 다 추락을 했죠 오늘. 예. 오늘 뭐 사실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 최근에 뭐 계속 이슈가 됐던 뭐 신용장고의 뭐 반대 매매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늘 특징적으로 수급에 좀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수급의 변화요. 네. 사실 뭐 큰 거래 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수급에 큰 특징이 없어진 지 좀 됐는데요. 네. 오늘 또 원래 하락장에는 좀 매수로 대응을 하던 개인 투자자들도 요새는 좀 힘을 좀 안 내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코스피에서 1,800억 정도 순 매도로 끝났고요. 아침에는 또 순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턱턱 이렇게 손절매하는 그런 네. 스타일의 좀 수급이 많이 보이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살 생각을 계속 안 하고 연속으로 계속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 없이 빠지는 장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이유 없이 빠지면 유럽 가서나 빠지면 되지 왜 한국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모양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유? 그 이유를 이유? 예예. 아 이유 죄송합니다. 막 던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이제 알아들으셨어. 아, 아, 네. 예, 제가 예. 한 점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네네.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이해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진지한 시간이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유를 못 찾고 요 내용을 넘어가면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전문가 쟤들도 모르네.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오늘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미국장은 금요일 날 조금 올라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물론 꼭 그렇진 않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조금 힘을 낼 줄 알았는데 좀 상당히 좀 하락을 했는데 네. 나름대로 원인을 어떻게 좀 파악을 하시는지요? 원인이 없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찾으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나마 버텼습니다. 와 눈물 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반도체가 빠져서 빠지면 이해가 되는 장이었어요. 네. 미국 반도체가 빠졌으니까. 근데 네.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또 반대로 움직이고 네. 오늘 또 대만은 또 휘청됐는데 그래도 뭐 문희상 양봉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IT 반도체는 그나마 오늘은 선전했는데 그밖에 나머지들 또 무차별 하락시키다 보니까 볼게 좀 그동안에 올랐던 것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심리상으로 와 뭐 이런 장이 다 있나 이거 조금 올라갔다고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쪽에서 건설 뭐 GS 건설 뭐 해외 쪽에서 투자 관련돼서 그 해외 수주 쪽 뭐 저가 수주한 것도 이번에 반영된다면서요. 그래서 실적 안 좋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GS 건설 필두로 건설 쪽 우르르 조선 신주성까지 이번 주에 조금 밀렸습니다. 요만큼 밀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차익 매물 우르르. 네. 또 기자재도 뭐 같이 움직이겠죠. 신재생 네. 보니까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쪽의 위원이다. 네. 아니 그런데 미국은 관련주들 가만히 있고 유럽도 변화 없는데 한국만 왜 이렇게 난리인지 또 우르르. 방산 이건 왜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지금 여쭤봤는데 왜 자꾸 현상을 얘기하세요? 이게 다 복합되니까. 복합되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네. 버텼던 섹터라도 버텨주고 만약에 오늘 반도체 쪽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게 돌아온다. 그러면은 아 이제 바닥권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에너지가 보이는구나 네. 싶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음. 그러니까 올라갔던 건 그러니까 밀리면 보통 10%입니다 요즘에. 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냥 기술적 반등이겠지 뭐라고 하는 약한 심리들. 거기다가 요즘에 보면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호가가 없어요. 호가가 그냥 아주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이슈 나와서 훅 밀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근데 지금 또 걱정하는 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서 건설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뭐 해당되는 섹터나 종목들 뭐 하나 걸린다 싶으면은 이렇게 훅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가장 또 취약한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뭐 정리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3,500억을 팔았는데 3,400억을 팔았는데 공매도가 3,500억입니다. 네, 지금 공매도가 훨씬 많습니다. 네. 순매도보다 공매도가 많아요. 네. 그러면 그것 빼면 외국인은 100억 순매수예요. 음. 왜 한국장이 이렇게 그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공매도도 그러면 그렇습니다. 딱 보면은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섹터 좀 올라갔던 거 저거 무슨 구실을 가지고 끌어내리나 싶어서 거기다 오늘 보면 공매도 상위 종목들 다 여기 걸려 있어요, 다들. 이게 한국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주체별 그 포지션을 봤을 때 이게 공모펀드가 종말을 맞이한 것에 따른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사자가 없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 밸류에이션 낮은 거 누가 몰라요. 지금 뭐 조선은 뭐 수주가 지금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고 뭐 건설도 아무리 못 받아도 실적은 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설명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공모펀드 자금이 지금 2,000조 시장에서 대략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액티브. 글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숫자에 대한 50조대예요. 50조대. 2,000조 많이 빠졌네요. 시총인데. 네. 50조대예요. 물론 이제 시총 코스피도 2,000조는 깨졌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도 안 돼. 이거 뭐 방어해줄 세력이 없는 거예요. 한때 얼마 정도 갔었던? 옛날에는 굉장히 그거였죠? 컸죠. 네, 그 네. 아마 100조를 훨씬 넘어요. 한 네. 200조쯤 되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 한 10% 이상은 됐습니다. 됐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쪼그라들고 쪼그라드니까 방어해줄 세력이 없고 지금 나오는 기가 매매 전부 프로그램일 겁니다. 짤짤이. 네. 짤짤이만 하고 있고 액티브가 이거 싸니까 나 좀 사야 돼 이런 세력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살 세력이 없는 거는 뭐 악재는 아닌데 살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매도나 이제 이렇게 매도 플레이를 하는 애들이 판치니까 하방을 맞춰주는 애가 없는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시장 보면은 사실 뭐 지금은 주도주를 찾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나마 미들롬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나침반님 네. 우리나라에 이제 그나마 미들 섹터가 뭐 IT 뭐 그다음에 한때 2차 전지 뭐 배터리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쪽도 지금 업황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전기차 배터리는 일단 5월 달까지 누적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데이터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S&E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3사 셀업체들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9.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에서 네, 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예. 네. 일단 차례로 말씀드리면 올해 5월까지 누적 배터리 사용량 기준으로 1위는 CATL인데요. 53.3GWh 사용을 했고 전년 대비 112% 증가율입니다. 세 자릿수 증가를 했고 2위가 LG에너지솔루션인데 전년 대비 8%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3위는 BYD, 역시 중국 업체라 그런지 210% 증가를 했고요. 4위는 파나소닉, 24%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LG엔솔보다는 많이 괜찮은 편인데 5위 SK온은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132% 증가했고요. 삼성 SDI는 32% 증가, CALB 7위인데 154% 증가.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다 세 자릿수, 최소 100%에서 200%씩 증가를 했는데 한국 업체들은 증가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디고 그에 따라서 요 LG, 삼성, SK 이 3사의 합산 점유율이 9.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35%에서 26%까지 밀린 상황이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고 뭐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건 좀 이거 좀 안 좋은 뉴스, 정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뒤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걔네가 이제 올해 한 550만 대 정도의 전기차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한 대당 그 배터리 사용량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550만 대면 세계 절반이 넘는 압도적인 물량입니다. 근데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그 시장이 한국에 없죠. 한국 시장 없고 중국 시장 커버리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설비 증설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 콘크리트 파이프 하나가 3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다시 재검토하겠다. 전면 재검토라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돈 가지고는 기쇼 닦다가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장비는 못 들이고 건물만 짓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중국과 달리 이렇게 공격적으로 증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시장 점유율 떨어진 부분이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 업체들은 중국 내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리 수요가 주는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서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아니요. 시장 점유율 올린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중국은 2배 정도로 올라갔고요. 네. 근데 다른 나라도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어. 우리도 거기다 맞춰져서 올라가긴 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공격적으로 못한 거예요 이번에는. 네. 근데 아마 그 쇼티지긴 한데 비용 증가가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김 대표님 저-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 저는 이거 데이터 보면서 일단은 점유율이라는 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워낙 잘하니까 거기서 밀렸다고 보는 뭐 한 달 데이터 가지고는 뭐 모를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중국 뭐 뒷배경 보고 솔직히 보조금 연장해주겠다, 뭐 이제 지원책 막 나오겠다 그러면 신났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아 그럼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지들끼리 막 이러고 하다가 똑같습니다. 예전에 태양광 같이 이렇게 또 막 난립하다가 또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다가 또 지들끼리 또 과잉 경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기술 격차가 이제 앞으로 계속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개화가 안 된 북미. 그 북미만 끝이 아니라 이제 뭐 중남미까지도 확대가 되겠죠. 뭐 결국에는 대륙 하나가 이제 쫙 전기차로 나갔을 때 거기 선점하려고 기업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반영되는 것과 함께 나오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돼서 뭐 부정적으로 볼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차피 열리는데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근데 조금 더 속도가 나는 게 SK온 같은데 기대는 높은데 이제 SK온도 요즘 보니까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이번에
500명인가 그 관련된 배터리 쪽에 인원 충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과가 나오면은 그래도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크지만 돈 투입하는 거 보니까 SK온도 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보긴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주가랑은 아직은 상관이 없다. 주가는 한 단계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도 당분간은 좀 모멘텀도 그렇게 썩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증설은 분명히 맞고 계속 증가도 맞아요. 방향성 맞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저런 식으로 지금 수십만 개 업체예요. 네.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 2025년 지나서 과연 공급 과잉이 없을 것이냐 하는 심각한 고민은 하죠. 네. 아, 공급 과잉 얘기가 또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까? 이 대목에서? 지들 스타일로. 그러니까 LFP 스타일로는 네.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면서 와 우리 거 누가 더 싸냐 뭐 이런 경쟁으로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 이제 어차피 우리도 뭐 LFP를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좀 차별화를 많이 시킨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경쟁력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거 중국에서 만약에 한성에서 도시에서 그냥 그 안에서만 타고 다니는 정도로면 충분히 만족을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도시 간의 이동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미국은 오히려 좀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LFP는 도저히 만족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NCM 계열이 맞긴 맞는데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기차 쭉쭉 뽑아내주고 거기다가 뭐 이제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가 가서 영향력 충분히 발휘하는 게 이제 성과 나주고 네. 요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뭐 SK온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SK온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상하게 소송 이후로 SK는 열심히 달리는데 LG는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왜 보여주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 SK온은 또 모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이노베이션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지금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그거 돈 벌어가지고 다 채울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네. 뭐 사실 뭐 개별 섹터는 그만의 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매크로 모멘텀 자체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난주에 금요일이었나요? 그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네. 모형치를 보니까 2분기 미국 성장률을 마이너스 2.1%. 사실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사실 은행주나 금융업 좀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뭐 금리가 조금 뭐 고점들이 살짝 떨어지기도 했고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간 그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는 그런 그림 같은데. 예, 오늘 일단 저도 뉴스 보고 놀랐는 게 노무라에서 이제 한국도 이제 GDP 성장률이 3분기부터는 마이너스 2.2%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와중에 한국도 쫓아가야 될 것이고 한국의 금리 인상이 혹시 부동산을 건드리게 된다면 그러면 진짜 경기 후퇴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전망이었는데요. 그 오늘의 은행주 하락도 조금 충격적일 정도로 좀 장중에는 뭐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결국 종가로는 하나금융이나 우리금융은 한 3%대로 하락을 했고요. 리포트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사실 목표가도 많이 하향을 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13% 목표가를 하향을 시켰고요. 이자이익 증가분은 이제 이 비이자 이익과 충당금 전입액이 상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자 이익은 늘어나는 건 좋은데 나머지 쪽은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충당금 전입액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가 만약에 좀 좋지 않을 때 이제 대손 비용이 올라가면서 충당금을 더 많이 쌓고 이게 이제 비용으로 인식돼서 향후에 이제 실적이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뜻인데요. 2분기에 은행 순이자 마진이 1.62%로 전 분기 대비는 11bp 정도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내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이제 신한지주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3분기에도 최소 4bp 이상 증가할 걸로 좋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대손율이 0.34%로 9bp 정도 전분기 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이미 코로나19 유예 차주 대상으로 충당금을 좀 전입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손 상승률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은행주들은 조금 더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한투에서 목표가를 19% 하향을 했습니다. 신한지주의 13% 하향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렸는데요. 달러 강세로 인한 외화 환산 손실을 1,130억 원 정도 반영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2분기 순이익을 컨센서스 대비 10%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신한지주와 다를 것 없이 은행 순이자 마진은 1.58%로 8bp 정도 전분기 대비 늘어날 거고 3분기에도 5bp 정도 추가로 늘어날 건데 마찬가지로 그 이자 부분 이외에 조금 손실, 특히나 이제 대손 관련한 비용 쪽으로 좀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뭐 노무라의 이제 3분기 마이너스 GDP 전망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한국 시장에도 좀 들이우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혹시 그 이자 놀이 좀 너무 심하게 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은행이 크게 빠질 이유가 있나 싶은데요. 그렇죠. 이거 근데 저 아까 노무라 보고서 보고 혹시 다 내용 쭉 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네, 그거 보고 있으면은 역시 이 노무라고 같은 이런 역시 그냥 한국 가만히 안 두네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은행 얘기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입장으로는 부동산 남은 거죠. 다 이제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가상화폐도 테라 여파가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여전하죠 지금도.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럼요. 네. 뭐 보니까 파산하는 또 스테이블 코인 쪽의 회사들도 지금 쭉쭉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한국의 오명. 셀시우스? 네, 셀시우스. 예, 맞습니다. 셀시우스. 예, 그것도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일단은. 그리고 나오는 거 봐서는 좋은 얘기가 안 나오네요. 거기다가 부동산을 건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미분양 추이 보게 되면은 월별 추이를 봤을 때 2%대 쪽으로 이제 살짝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한 6개월째 그러니까 그러니까 준공 후까지 합치게 되면 준공 후는 그나마 양호한데 이제 당장 이제 청약을 안 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암전이 들이우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또 정부가 일단 지금까지 규제했던 거 다 풀려고 하는 추세죠. 지금요. 그래서 벌써 투기 지역 지방부터 몇 개 이렇게 빼기 시작하면서 규제 풀려고 하는데 한국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규제가 강화됐을 때 많이 올랐고요. 거기다가 이거 규제를 푼다는 얘기는 이거 좀 어려우니까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솔직히 뉴스 자체는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 시세와 관련된 쪽으로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때 좀 시세가 이제 투기 지역도 풀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LTV 같은 경우도 조정이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부동산을 좀 해볼까 싶은데 금리가 이러면 부담이 확 커지다 보니까 또 대응하기가 힘들죠.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조심스럽고 민감한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무지막지하게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그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자산가 가격이 다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 버블이 그렇죠. 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주식 버블, 코인 버블, 남은 건 사실은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좀 조정세이긴 하지만 뭐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비하면은 아직은 뭐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까지 정말로 조정을 크게 받는다고 하면 이거 우리 국내 증시도 이게 정말 어디가 바닥일지 알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번에 노무라가 솔직히 네. 정확히 훅 찔렀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마이너스 2.2%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조금 짜증나는 거는 비교를 한 게 아시아 국가 쪽에서 중국은 경제 회복 완화다. 거의 찬양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잘 버틸 것이다. 던지고 싶은 이런 느낌. 네, 일본이 잘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노무라는. 네. 저 상태로 가놓고도 잘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경기 변수와 함께 가장 또 취약한 한국에 대해서 좀 11개 국가를 비교를 해봤는데 한국을 가장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막 반론을 세게 하고 싶은데 조금 속상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하십시오. 저희 가릴 게 잘리면 되죠. 여기서요? 여기서 회사는 다녀야 돼. 예.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자산시장의 버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2020년 이후에 가계대출이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 가계대출 늘어나는 부분이 또 부동산 시장과 또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 혼자만 죽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각도기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먼저 여쭙겠습니다. 연말 네.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 봅니다. 3%요. 예. 3%면 대출 금리는 얼마까지 갑니까? 뭐 CD에 연동이 된다고 하면 CD 금리 대충 한 30bp 정도 스프레드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겨우 30배밖에 안 줘요? CD 금리는 CD 금리. 네. 그러면 이제 CD 금리 3.3%일 건데 CD 플러스 예, 근데 이제 대출 금리 보게 되면은 CD에 연동되는 게 아니라 그 금융채. 금융채 금리에 연동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금융채 3년짜리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3% 기준금리가 가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금리는 선반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은행채가 한 3.5% 정도. 네. 그럼 이제 거기다가 각자 신용에 따라서 가상 금리를 덧붙일 거니까 6, 7%가 기본.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한 150bp 정도는 금리, 네. 120bp 정도는 더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음. 이제 각자 계산이 되겠죠. 예를 들어 6% 이상 넘어가면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빌려야 될 텐데 부동산 살 때. 네. 그렇죠. 10억을 빌린다. 계산하기 쉽게 10억을 빌리면 1년에 6천만 원이에요. 이자. 네. 5억을 빌리면 3천만 원이에요. 네. 3천만 원까지는 견딜 것 같은데 6천만 원을 1년에 갚아라. 500입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매달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이자만입니다. 이자만이죠? 예. 자기 생활 빼고. 네. 옛날에는 가격 상승기에는 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냥 내가 뭐 이자 내지 기쁜 네. 마음으로 하는데 적어도 오르지 않고 횡보만 해도 상당히 고통이 그렇죠. 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자 내는 게 남의 돈이니까. 그렇죠. 네. 제가 한번 경험해봐서 안 됩니다. 음. 집값 안 오르는데 이자 내고 있으려니까 정말 속쓰려 죽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또 한참 1, 2년 정도의 PF라고 해서 시장에서 또 이 마지막 남은 또 하나의 보루 그러면서 저축은행 쪽이나 제2금융 쪽에서 이걸 엄청 많이 네. 했었거든요. 시행하다가 이게 먼저 빠져나온 쪽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또 진행되는 쪽이 있는데 이거 추가가 진행되는 단계마다 이제 또 PF 계속 또 자금들 투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단계 쪽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음. 이게 제대로 또 잘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이냐. 이것도 한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남의 얘기 하지 말고 저희 한번 실사례를 우리 나치파님 네. 자가시 아니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각도기님은 가짜가시죠. 빨리 말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보긴 했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실제 부담이 얼마든지 여쭤보려고. 네. 근데 자가인데 대부분 저도 자가지만 대출이 있어서. 대출 다 있거든요. 이자 없이 자기 돈으로 음. 집 산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은행 요만큼 갖고 있는 거죠 집에서. 그렇죠. 예. 저 이제 뭐 거의 이제 현관에서 이제 조금 안방이 아니라 옆에 방 정도를 차지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찰나인데 지금 저도 금리 올라서 부담인데. 그렇죠. 사실 조금만 분위기를 조금 가볍게 예. 해보면 네. 2030들이 네. 뭔가를 하면 항상 고점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예전 시절을 떠올려 보면 고등학교 때 수능 볼 때도 65만 명 수험자였거든요. 그때 정말 빡세게 수능 등급을 받아가지고 대학교에 갔어요. 예를 들면 어디서 본 건데 지방의 어떤 특정 대학을 예전에는 2등급 정도 받아야 갈 수 있다면 지금은 같은 대학을 5등급 정도 받아도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저희 세대가 굉장히 경쟁이 빡셌고 네. 말하자면 사실 고점에 물린 거죠. 수험 생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갈 때도 상당히 경쟁률이 셌습니다. 네. 제 군대 갈 때 이제 워낙 이제 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좋은 보직 가려고 그때 수강 신청하듯이 한마디로 마우스 광클을 했거든요. 저도 네. 군대 지원할 때 한 3번 정도 떨어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카투사인가요? 아니, 카투사도 떨어졌고요. 네. 뭐 공군도 떨어졌고요. 육군에 제가 뭐 방공포를 가고 싶었는데 거기도 네. 떨어졌고. 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항상 다 마감돼가지고 그 군대도 고점을 탔고 그리고 코인도 2030이 시작하니까 또 네. 이렇게 됐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은 사실 2030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샀다. 그래서 이것도 네.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부동산 얘기하니까 좀 댓글창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막 어떤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는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상승 추세, 적어도 기준금리랑 또 대출금리와 연동되는 금리는 상승 추세는 그렇죠. 불가피할 것 같은데, 다른 자산 시장은 그래도 제법 조정을 받는데 부동산은 아직 그 정도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부동산까지 조정받으면 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안 왔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걱정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또 하나 지표 중에 하나는 네. 제가 부동산을 보는 것 중에 지표는 저는 경매. 경매. 예, 이 경매 지수. 근데 최근에 낙찰가율은 되게 또 높아졌다고 높아졌죠. 기사를 본 것 왜냐면 같은데. 당연히 부동산 시세가 올라갔다 보니까 그거 네. 영향을 받는다고는 보여지는데 이제 이게 못 버티게 되면 항상 여기서 경매 건수가 확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이기적으로 나가게 되면 앞서 연말에 금리 그냥 대충 한 6, 7% 잡는다고 봤었을 때 내년에 이를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영끌에서 산 네. 이 부분이 버틸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리고 또 아마 9월 달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자영업자 코로나19 때 정부가 유예해 준 거. 예, 유예해 준 게 9월 달부터인가 이제 도래를 한다는 것 같은데 이거 100몇십 조라면서요, 이것도. 정확하게 까먹었는데 숫자는. 근데 이게 또 유예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2년 동안에 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뭘 그냥 보증금 늘어난 거 다 까먹었어요. 이런 상황 쪽에서 뭐가 없는 상황들 쪽에서 여전히 또 연장은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아닌가 싶으면 이게 다 안고 가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저희가 내수란 걸 아직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분위기다 보면 이것도 이제 영향은 이런 것도 뭐 시작 이런 거 보고 외국인들이 그냥 강렬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노무라 보고서가 한국에 영향을 많이 미쳤네요. 그 건설과 은행 저격은 거기서 나왔다라고 거기서 봐도 나온 겁니다. 될 것 같네요. 물론 이제 해외 수주권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었는데 예, 근데 모조리 다 5% 이상 빠지는 흐름 보여줬거든요. 건설주들이. 네, 그것과 연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뭐 사실 저도 뭐 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들 정도인데 이제 뭐 다른 주제 넘어가시죠. 너무 좋은 거 가죠. 뭐 예. 좋은 게 없어. 음식료 그나마 없는데 음식료. 음식료나마 그나마 좋은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네, 너무 좋은 거 분위기 안 좋네. 말씀드리면요, 네, KF증권에서 이제 곡물 가격 하락기에는 음식료 섹터에 좀 주목을 하자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곡물 가격이 다 고점 대비 좀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나 좀 하락폭이 큰 게 쌀이랑 밀입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 지역 수확량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밀은 이제 미국이랑 이제 호주가 날씨가 지금 밀 수확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확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또 러시아가 밀 지금 수출에 좀 타격이 있긴 하지만 이란이나 터키 등의 우호국으로 밀 수출은 재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 공급도 좀 많이 늘고 있어서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음식료 섹터들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22년도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연초에는 9%였는데 현재 8%까지 좀 컨센이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음식료 업종을 보면은 7.1에서 6.8로 0.3%포인트만 내려왔습니다. 이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영업이익률 전망치는 그나마 좀 덜 떨어진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가격 인상으로 비용을 일단 전가를 했고요. 그리고 음식료 섹터 대부분은 좀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방어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상승한 종목들 봐도 뭐 삼립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삼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켓몬빵이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2분기에는 이제 매출이 사상 최대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빵 만들잖아요. 그래서 원재료도 밀이 쓰이는데 원재료만 안정되면 당연히 이익률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뭐 대상, 제일제당, 샘표식품, 오리온, 오뚜기 이런 회사들도 오늘 같은 별로 좋지 않은 장이 계속 플러스를 유지해서 2%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포켓몬빵 2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2탄도 없대요. 네. 물량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저도 이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었냐면 만약에 이제 부의 효과가 지금 빠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 완전히 빠졌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골프가 아마 조만간에 고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한국 역사상 골프가 최고 하이를 찍었거든요. 그것도 2030이 시작을 골프 했죠. 수요. 그렇죠. 2030이 네. 시작을 했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으러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드디어 없어서 못 팔던 골프채가 그 뭐죠? 당근마켓. 예, 그런 데서 엄청 퍼지기 시작했다.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걸 꼭지 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비싼 내구재는 이제 손이 안 가겠구나. 그럼 소소한 내구재는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소확행. 네. 뭐가 있을까 했더니 음식료가 최고 소확행 아닐까? 이런 생각. 그래서 아마 얘네들은 가격 반영도 제대로 할 것 같고 그렇죠. 원가 오르는 거.
그러면서 제일 타격이 적은 섹터가 아마 음식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음식료네 뭐 내지는 최근에 사료주 뭐 이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이런 거 사면 또 꼭지 뭐 이거 그러니까 아예 사실 이게 올라가는 게 전체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틈새처럼 올라가는 거. 그럼 차라리 이럴 때는 이런 거를 사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주식 투자를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곡물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근데 네. 곡물 가격이 이제 밀 소맥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네. 사실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곡물이 워낙에 이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아무리 비싸도 어느 정도 먹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이제 공급이 조금만 줄면 가격이 확 뛰고 공급이 조금만 늘어나면 가격이 확 빠지는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밀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했다 급락한 경우에 그때는 좀 음식료 섹터의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네. 과거에 한번 급등했다 급락했던 그때 시기가 14년, 15년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주가가 올랐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까지 오르지 못하다가 근데 이번에 한번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급락을 막 시작하는 구간인데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난도에 작년도에 이제 라면 가격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올렸을 때는 주가가 별로 안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원재료가 같이 올랐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제 이대로 소매 가격이 계속 안정화가 되면 팜유도 안정이 되면 그때 이제 음식료 섹터는 비용이 빠질 때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사실 오른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14년, 15년도에 곡물 가격 급등 급락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아직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게 환율 아닐까요? 네, 환율도 영향이 있죠. 네. 네. 요거까지 확인해야 제대로 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환율 얘기하면 결국은 또 유가죠. 그쵸. 네. 다 돌아서 모든 길은 유가로 지금 흘러가는 거죠. 다 돌아서. 그럼 그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종목을 추매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차라리 물타기 하면서 하는 게 나을지 어떤 게 나을 것 같으세요? 팀장님 먼저. 뭐 어떤 종목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 확실히 이 채권 하시는 분이라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질문을 하시네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익 증가하는 회사지 무조건. 이익 증가하는 회사? 예, 이익 증가하는 회사 사는 게 좋고 아까 지금 음식료 했던 얘기는 뭐냐면 원재료 가격 빠지니까 이익이 증가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게 보는 거죠. 네네. 예. 저한테 물으신다면은 네. 안 삽니다. 뭘요? 못 사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거를? 뭐 좀 버텼던 것도 조금만 이상하면 우르르 빠지고 네. 많이 빠졌던 거는 그나마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올라라 이거 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 답답합니다. 지금 시장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안 산다는 얘기예요? 빠져 있는 걸 안 산다는 둘 얘기예요? 다 아예 안 사겠습니다, 하겠다. 지금. 그렇죠. 네. 삐졌습니다. 너무 변동성이 크다. 잘못 그렇죠. 걸리면 크게 얻어맞고 잘 돼봐야 먹는 거 별로 없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제 거죠. 질문의 요체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좀 좋은 업소로 음식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마치 여기서 음식료를 지금이라도 붙들어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이건 늦었으니 차라리 뭐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뭐 IT도 있고 뭐 대형 종목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근데 저기 중요한 되는지. 포인트는 되죠. 음식료가 이 험악한 장에서도 살아남아서 자기 시세를 내면 야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들은 험한 장에서도 살아남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익이 증가하는 업체가 왜 없겠어요. 지금 그거 다 도매급으로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애들이 이제 음식료를 필두로 해서 다시 부활할 수는 있겠죠. 네, 그거는 관찰을 해야 되는 대목 아닌가 싶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그거라도.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할 얘기가 좀 더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또 2부 순서가 좀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순서를 좀 시간을 지켜야 돼서 아쉽지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